안녕하세요. 건강경제학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우림, 윤영일입니다. 오늘은 건강경제학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턱관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원인 모를 통증과 또 불면증, 그리고 척추 관절, 무릎과 이 턱관절의 연관성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봤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턱관절에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체형에 불균형이 생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턱관절 질환을 단순히 그냥 턱관절에 한정된 국소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신에 영향을 주는 전신 질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턱관절의 불균형이 전체적인 두개 구강 하악계의 불균형을 갖다가 야기시키기 때문에 어떤 좌우 내 기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중추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분비 질환도 심지어는 턱관절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턱관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한의학적으로 이제 얘기하기를 잘 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 장애까지 일으키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전신을 이완시키기 굉장히 힘듭니다. 항상 경직된 턱관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주변 근육들이 모두 다 경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숙면을 갖다가 취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턱관절을 치료해주면 이완이 잘 돼서 잠을 훨씬 더 잘 주무시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턱관절 좌우 불균형이 생기면 골반의 좌우 불균형이 순차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네. 골반이 한쪽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체중이 한쪽 다리에 더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이제 과체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쪽 다리에 부하가 많이 실리게 되고 이제 연골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고 만약에 그쪽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서 통증이 유발이 된다면은 그쪽에 체중을 또 의식적으로 안 실으려고 반대쪽에 더 많이 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양쪽 다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는 사태로 발전하게 되죠. 족저 근막염도 그쪽으로 많이 생길 수 있고 아킬레스 건염도 그쪽으로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턱관절 치료법과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양악 성형 수술 효과 그리고 치매 예방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턱관절 전문의 신승원 원장님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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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관절 치료를 하면 동안처럼 만들어드리고 양악수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또 원장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턱관절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안면에 비대칭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누구나 좌우 얼굴이 똑같은 분 없죠. 네. 예. 하지만 턱관절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비대칭이랑 그렇지 않은 분들의 얼굴 비대칭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른 거죠? 일단 턱관절 장애가 없으신 분들의 비대칭은 어떤 규칙성이 없습니다. 랜덤이죠. 하지만 턱관절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턱관절 장애에 의한 비대칭일 경우에는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 비대칭이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3년 전에 자기 증명사진이랑 지금 현재 증명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비대칭이 더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장애가 없는 분들의 비대칭은 시간이 지나도 심해지지 않는 반면에 턱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비대칭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사진을 좀 보시면 턱관절 장애로 인해서 비대칭이 생기는 분들은 대략 이런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눈의 높이가 이제 좌우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입술을 봤을 때 입술의 좌우 높이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이제 오른쪽 눈이 올라가면 왼쪽 입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그재그 패턴을 갖다가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의 비대칭은 턱관절 장애로 인한 비대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턱관절 장애 비대칭이 생기게 된 원인은
우선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비대칭의 원인 첫 번째가 뼈 모양 자체가 길이가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좌측이랑 우측이랑 길이가 다르면 안면의 비대칭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외부에서 봐서 비대칭이 있을 정도로 심한 차이가 있는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보고, 대부분의 턱관절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비대칭은 이 아래 턱의 위치를 고정해주는 근육의 길이 차이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아래 턱은 이제 해부학적으로 어디 이렇게 끼어져 있거나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 공중에 떠 있는 아래 턱뼈를 근육이 이렇게 V자 형태로 양쪽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근육이 짧아지고 이쪽 근육이 짧아지면 턱은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네.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좌측으로 기울게 되겠죠. 근데 턱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턱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의 길이에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턱관절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턱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의 좌우 균형을 잘 맞춰줌으로 해서 턱관절을 균형 있게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턱관절 비대칭을 치료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래턱 뼈의 길이 차이에 의한 양악수술이 꼭 필요한 안면 비대칭과 턱관절 장애를 치료함으로 인해서 동안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턱관절 장애가 있는 경우의 비대칭은 대부분 그 비대칭의 원인이 좌우 근육의 길이 차이에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좌우의 근육의 길이가 확인이 되면, 길이 차이가 확인이 되면 이제 그런 분들은 양악수술까지 할 필요가 없으시겠죠. 하지만 하악골의 좌우 길이 자체가 차이가 너무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근육으로 조정을 해도, 근육의 길이를 조정해도 그 균형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양악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이 양악수술이 꼭 이 양악수술이 아니라 턱관절 장애 치료만으로도 양악수술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안면 비대칭이 턱관절 때문에 생긴 안면 비대칭인지 아니면은 좌우 뼈 길이 차이 때문에 생긴 비대칭인지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뼈 길이 차이 때문에 생긴 안면 비대칭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턱관절 가능성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이 그래도 이게 뼈 길이 차이인지 아니면 턱관절에 관련된 근육의 수축에 의한 안면 비대칭인지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면 금방 아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턱의 움직임이랑 관련된 관찰을 갖다가 잘 해보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혼자 하시긴 힘들고요.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안면 비대칭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화하면서 틀어진다. 그러면 턱관절에 의한 문제고, 안면 비대칭이 항상 그 상태로 있다. 그러면 이것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좋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동안을 만들려고 하는 양악수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턱관절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근육의 비대칭이 만들어진 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턱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은 어떤 근육들이 있을까요? 우선 겉에서 보이는 근육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저작을 할 때, 음식물을 씹을 때 사용하는 저작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저작근 위쪽에 측두, 그러니까 옆머리 쪽에서 턱관절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측두근이라는 근육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근육이고요. 이제 이 근육들의 통증이 턱관절의 통증이랑도 가장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턱관절의 근육 중에
턱 안쪽에 있는 근육, 그러니까 입 안에 있는 근육이죠. 입 안에 있는 근육이 이제 영어로 테리고이드라고 하는 익돌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바깥쪽에 있는 외측 익돌근이 이제 턱관절 장애랑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근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아래쪽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V자 형태로 아래턱을 갖다가 받치고 있는 근육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단순화시키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아래턱을 이제 바깥쪽에는 마세트라는 근육이, 안쪽에는 테리고이드라는 근육이 V자 형태로 턱관절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근육들 중에 턱관절을 열게 하는 근육이 있고 또는 턱관절을 닫게 하는 근육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익돌근은 턱관절 디스크에 바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내익돌근은 턱관절과 저평골을 또 연결하기도 하고, 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외익돌근도 저평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평골의 문제도 또한 안면비대칭의 문제를 또 같이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평골이 좌우 불균형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비강 내의 좌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이제 비강이 더 좁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또 비염이랑 축농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또 비염의 축농증이 잘 치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지도 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비염이 이제 일반적인 다른 치료로 반응이 잘 하지 않을 때는 턱관절을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에 진짜 이 턱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비염이 계속 낫지 않았던 사례를 제가 정말 가까이서 발견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여기서 또 한번 확인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우리가 저작 운동을 하는 것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음식의 맛을 느끼는 행복감과 함께 우리 뇌 기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또 원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혈액.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 공급되는 산소가 산소.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혈당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자극입니다. 와. 그래서 뇌에 아주 건강한 자극을 주면 뇌의 기능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충분히 혈액이 공급이 돼서 혈당과 산소가 공급이 잘 된다면 뇌 기능이 원활하겠죠. 자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자극이 아주 합리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뇌의 기능이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근데 이제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턱관절에서부터 발생하는 자극이 뇌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극이 가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턱관절을 갖다가 잘 치료해줘서 아주 좋은 자극이 뇌에 가도록 해주면 뇌 기능이 훨씬 더 증가해서 심지어는 기억력이랑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 진압력도 좋아지고 해서 치매가 예방이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 많이 씹는 자극 자체가 이제 뇌 혈류량을 갖다가 증가시키기 때문에 뇌에 혈액을 공급을 갖다가 늘려주고 산소랑 혈당을 갖다가 충분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뇌 기능을 갖다가 더 잘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네.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들어야 할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하고 맞아요. 수험생. 수험생.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기억력을 좋게 하기 위해선 껌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씹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씹어주면 더 기억력이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 같아요. 그죠? 네, 저작 기능이 기억력을 증진시킨다라는 것은 실험적으로도 많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네, 일본의 오노지카 미노루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껌을 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출판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오노지카 미노루 교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작 운동이 뇌 기능에 좋다는 것을 입증하였는데요. 우리가 보통 인지기능 장애랑 치매가 있으신 분들한테 저작 운동을 하게 한다면 정말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껌을 씹어도 좋기는 하지만 네. 턱관절 장애를 치료해서 정확하게 좌우 교합력에 맞게 치료해서 네. 음식물을 잘 씹는다면 단기 기억 능력에도 좋다는 그런 연구도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관심 있게 들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턱관절 장애 치료를 껌을 한 박스는 사놔야겠어요. 아, 예. 껌을 씹을 때 한쪽으로만 씹으면 안 되고 아, 네. 좌우 번갈아 가면서 골고루 씹어야 됩니다. 잊지 않고 또 중요한 요점을 찝어주셨습니다. 네,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무슨 껌 선전하는 줄 알 그러게요. 건데 어쨌든 껌 씹을 때 한쪽으로 씹는 게 아니라 양쪽을 동시에 네. 씹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턱관절 장애를 치료를 해서 동시에 저작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저작 운동에 관해서는 우리 동의보감에도 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도 고치법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네. 윗니랑 아랫니를 서로 부딪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제 뭐 장수랑도 관련이 돼 있고 이제 치매 예방이랑도 관련돼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고치법으로 장수까지. 네, 저는 안 합니다. 아니, 하지만 네, 저는 당장 내일부터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생겼네요, 이제. 네, 고치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36회를 치아를 서로 맞부딪히면서 두드리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아마 치매에 있는 그 타액의 네. 성분들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 치과 선생님들 중에는 아마 치매 연구와 타액에 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작 운동을 할 경우에 타액 분비의 성분에 분비에 변화가 생겨서 치매 예방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 운동을 할 경우에 뇌의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 기능의 변화가 오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분들은 턱관절 장애가 있거나 또는 치아에 문제가 있으시면 꼭 치료하셔서 씹는 그런 즐거움과 함께 뇌 기능의 향상 효과도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턱관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턱관절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저번 편에 말씀드렸듯이 턱관절 장애는 전신질환입니다. 그래서 턱관절의 불균형은 골반의 불균형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골반의 불균형이 턱관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랑 골반을 교정하는 치료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후에 턱관절을 교정을 하게 되고 턱관절을 치료하는 이제 다른 방법들은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주변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는 물리요법, 그 다음에 염증 소견이 있다면은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레이저 요법, 그리고 후각내 장치를 이용해서 근육의 이제 저작근이랑 관련된 근육의 불균형, 좌우 불균형을 갖다가 치료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손으로 치료하는 수기요법들입니다. 이 수기요법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어떤 턱관절 관련된 근육의 길이를 조절하든가 근육과 근에 있는 고유감각 수용체, 근방추체 등을 조절을 해서 좌우 근육의 균형을 갖다가 찾아줌으로 해서 턱관절의 균형을 갖다가 치료하는 그런 요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치료법이 손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수기요법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 다음 침술요법을 하게 되는데요. 근육의 길이랑 근육의 움직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굴, 인체 좌우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의 좌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침술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침술은 턱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의 경직을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근육학 입장에서 보면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는 구강내 장치에는 이렇게 저작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장치도 있고요. 그리고 좌우의 조절 나사를 통해서 턱관절의 좌우 교합력을 맞춰드리는 장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앞으로 건강경제학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이 뭐니의 최우수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이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첫째로 갸름한 턱선, 갸름한 얼굴을 꼽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요즘 성형수술로 안면 윤곽술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안면 윤곽술을 하기 전에 굳이 성형외과에 가지 않고도 얼굴이 가름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턱관절 치료인데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턱관절 장애를 앓은 사람들은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이거나 얼굴이 커지면서 네모난 얼굴로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턱관절 전문 병원에서는 턱관절 치료를 하게 되면 얼굴 상하 좌우 대칭이 맞춰지면서 얼굴 형태가 갸름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갸름한 얼굴을 원하신다면 안면 윤곽술을 선택하기 전에 우선 턱관절과 얼굴의 균형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턱관절 치료만으로도 턱을 깎는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안면 윤곽술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광대뼈나 사각턱, 얼굴의 형태의 틀어짐이 턱관절 장애로 인해 유발된 것이라면은 10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전반적인 몸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